이걸 멈춰놓고 고민 좀 해보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야. 약간 핫도그에 케찹 뿌려놓은 것 마냥 이렇게 생겨먹은 게 일단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일단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좀 짚어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생김새 특징이야. 그냥 핫도그에 케찹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느낌 말고도 그냥 생김새 말고 미토콘드리아가 자체적으로 가진 특징 몇 가지 좀 중요한 걸 짚어봐야 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세포호흡. 일단 그래요. 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죠. 미토콘드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세포 호흡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 됩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소기관이라는 용어도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하고 가보면, 소기관은 우리 기관이라고 하면 세포가 모여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 여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소기관이라고 하면 그렇게 세포가 모인 기관이 아니라 세포 안에 들어 있어서 세포를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세포의 기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기가 있다면 세포한테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이런 개념으로 세포 안에 들어있는 기관, 이런 걸 소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소기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막성 소기관하고 막성이 아닌 소기관, 이렇게 나누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막성 소기관이라는 얘기는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을 얘기를 하고요. 막성 소기관이 아니라라고 하면 막이 없는 소기관을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막은 우리 세포막이랑 똑같은 성분이거든. 우리 세포막 성분이 뭐죠? 지질. 네, 지질 중에서 정확하게는 지질. 인지질. 원래 우리 세포막은 인지질 구조인데, 요거 원래 1단원에 있는 건데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생체막이에요. 세포막도 인지질로 되어 있고 우리 생체막은 다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해서 막성 소기관인 애들은 전부 이렇게 인지질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막성 소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포호흡을 하죠. 네, 세포호흡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뭐 하는지 말고,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생긴 게 이런 이유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는 막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이중막 구조라고 하는데, 막이 두 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막이랑 같은 성분인 그 인지질 막인데, 그 막 자체가 두 겹이 있는데, 그 두 겹이 이게 한 겹, 이게 두 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둘을 일단 구분해서 불러주는데, 자, 이 막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외부. 외부에 있는 막이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네, 외막. 내막. 네, 이건 내막이라고 부르면 돼. 개대충이죠. 아쉽다. 네. 나중에 엽록체는 맛이 있을 거예요. 거긴 대충 짓지 않았거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외막하고 내막, 이렇게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저 외막하고 내막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우리 이중막 구조인 세포 소기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중막 구조인데, 이 중에 핵이랑 엽록체 같은 경우는 그 막 두 개가 겹쳐서 붙어 있거든? 근데 요 미토콘드리아만 특이하게 아예 둘이 떨어져 있습니다. 외막하고 내막이. 둘이 받아들이는 물질이 달라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둘이 가진 단백질이 달라. 막단백질이 달라서 하는 기능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공간이 생기냐면, 당연히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안쪽, 가장 안쪽도 공간인데, 얘는 외막하고 내막의 사이에도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간이 다 중요해지는데, 요 외막하고 내막 사이의 공간은 뭐라고 부르냐면 막 사이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냥 막 사이 공간이라고 불러요. 혹은 이제 좀 옛날 표현으로는 막간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 사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가장 안쪽은 뭐라고 부르게? 대충 유추해봐. 뭐 내막 안 공간 뭐. 최대 공간.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 얘는 이제 명확한 명칭이 있는데, 네, 기질이란 말이 많이 쓰이긴 쓰여요. 그래서 기질로 적을 건데, 일단 저는 메인을 바탕질로 할게요. 그리고 가로치고 기질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나 이런 데는 기질이란 표현을 더 주로 많이 쓰거든요. 바탕질이란 표현보다.
근데 제가 왜 바탕질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냐면 우리가 그 생략하고 온 1단원의 내용 중에 기질이라는 용어가 똑같이 쓰이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 얘를 바탕질, 가로치고 기질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그냥 바탕질로 할게요. 그래야 그 나중에 걔 설명할 때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이 이중막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두 공간을 나누는 막이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기능도 결국 달라지게 돼요. 받아들이는 물질이 다르다던가 해서. 일단 그렇고요. 또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 구조 말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뭐게?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모를 거긴 합니다만 혹시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디서요? 예, 그쵸.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싶긴 한데 일단 우리가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네. 국어 지문에 있어요. 오. 나 그거 5번에 멸종 그거 하면서 네,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게 있거든. 자, 세포 내 공생설이 뭐냐면 세포 안에 다른 생물이 들어와서 공생하기 시작하면서 세포소기관이 만들어졌다라는 세포소기관이 진화된 그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였는데. 네, 맞아요. 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를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세포 내 공생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거든. 근데 이 세포 내 공생설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원시에는 아주 옛날에는 세포가 당연히 원핵세포만 있었습니다. 선생님 원핵세포 처음 들어요 하시면 전 수업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체 다룰 때 얘기했었고 여기는 도리도리 하시면 안 되죠. 시험 직전까지도 내가 원핵세포라는 얘기를 해줬었을 건데. 네. 그래서 원핵세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적었던 저 소기관들 중에서 막성이 아닌 소기관은 있지만 막성 소기관이 없는 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원핵세포랑 대비되는 게 진핵세포인데 진핵세포는 관찰하면 세포 안에 이것저것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원핵세포는 관찰하잖아?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적어도 세포를 관찰하면 뭐가 보이는 거는 기대할 수 있어? 핵 정도는 기대하잖아. 근데 핵도 안 보여. 그래서 이름이 원핵세포입니다. 그냥. 근데 핵이 없는 건 아니고 요 핵막이 없어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핵이 없을 뿐인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게 이제 계란 노른자면 진핵은 이렇게 노른자가 딱 보이게 있는 거고 만두국으로 따지면 이게 만두가 딱 보이게 있는 거고 근데 원핵세포는 요 노른자 만두가 터져서 내용물이 그냥 막 퍼져 있는 겁니다. 만두 예시를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이게 얼마 전에도 했다니까? 자, 그래서 원핵세포랑 진핵세포는 이렇게 막성소기관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 근데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얘가 훨씬 원시적인 세포입니다. 당연히 얘가 좀 더 구조가 복잡하잖아. 세포 안에 막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들이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진화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포막 함입설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포 내 공생설이고요. 그리고 이 세포 내 공생설로 만들어진 게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거든. 그 중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토니까 미토 기준으로 얘기해 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미토가 세포 내 공생설이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생명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 이걸 믿냐면 증거가 너무 뚜렷해. 어떤 증거가 있냐면요. 미토콘드리아는 저 아예 내부의 공간, 이중막 구조에서 내막 안쪽 공간인 바탕질에 뭐가 있냐면 DNA와 RNA가 있어요. DNA, RNA 뭡니까? 한 단어로 합치면? 유전 물질인 거죠. 그렇죠? 유전자인 거죠. 근데 또 이 DNA, RNA의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유전 물질이 주인의 그것과는 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유전자는 사람의 유전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유전자, 사람의 DNA, 사람의 RNA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게 그래야 될 거야. 물론 이제 한 명 한 명들은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염기 서열은 다르겠지만 일단 DNA의 전체적인 염기를 제외한 구성이라던가 이런 건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냥 미토콘드리아는 아예 별개의 DNA나 R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미토콘드리아가 별개의 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뭘 할 수 있냐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복제를 해요.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미토콘드리아의 자기 복제도 우리가 제어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독자적인 DNA나 R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 내 공생설을 믿게 되는 거지. 이거 너 거 아니야? 여기 있죠. 나두 개 잃어버렸어. 하나가 내 필통에 있었어. 일단 여기 어디에 있으면 다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우린 놓고 간 게 있으면 네 걸 수도 있어. 그냥 가져가도 돼요 어차피. 다른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을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인 DNA, RNA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것 때문에 소기관 얘기를 또 잠깐 해야 되는데 자, 막성 소기관이야 요 세 개를 계속 얘기하게 될 테지만 막성 소기관 아닌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둬야 되는 게 딱 하나예요. 리보솜. 혹시 리보솜 뭔지 아십니까? DNA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단백질 단백질이라서. 합성.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것도 약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리고 여기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리보솜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단백질 합성인데요. 통과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 정도는. 근데 얘는 이제 막성 소기관 아니라고 했잖아. 막성 소기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원핵 세포든 진핵 세포든 구별하지 않고 원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리보솜은 가장 우리가 지구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원시 생물을 찾아봐도 리보솜은 들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리보솜이 있어요? 근데 그쵸. 미토콘드리아는 그 안에 자체적인 리보솜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좀 단백질 합성해요? 네. 그래서 뭐예요? 본인 미토콘드리아가 써야 될 효소는 본인이 직접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하나의 생명체예요. 취업이네 취업. 그치. 딱 그런 개념입니다. 취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는 DNA, RNA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있고.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토대로 리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도 합성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안에 살고 있는 독자적인 생물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포 내 공생설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은 대부분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좀 강한데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도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긴 했는데 모두가 믿고 있어요. 사실 그냥 팩트로 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기억해야 되는 이중막 구조이다. DNA와 RNA를 독자적인 DNA와 RNA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독자적인 리보솜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물질 대사가 되는 거야. 바이러스 놈은 독자적인 생물인데도 못하는 걸 미토콘드리아는 고작 세포 안의 소기관인 주제에 혼자서 다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만 따로 분리하잖아? 그러면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유전 안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가진 DNA나 RNA도 유전되느냐 아니냐가 꽤 활발한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쟤가 유전이 되면은 생명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얘가 자손한테서의 미토콘드리아가 부모의 미토콘드리아와 DNA, RNA가 이게 사람마다 미토콘드리아의 그거 다 다르거든. 그 유전 정보가 조금씩 다 달라요. 사람마다도 이것도 달라. 근데 그게 자손한테 유전되는 거 아니냐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겠고, 근데 아마 맞을 거야. 유전되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별의 별게 다 유전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신기했던 대표적인 게 그거였어요. 장내 미생물.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그 장내 미생물이 사람마다 배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똑같은 걸 먹어도 누군 배탈이 나고 누군 배탈이 안 나고 이런 이유가 그 장내 미생물의 배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지호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달라서 막 그런 건데 그것도 유전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좀 신기했어. 아무튼 그럼 장이 약한 사람은 계속 장이 약한 거예요? 어? 그런 거죠. 네, 장내 미생물의 배합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그거는 식습관, 그냥 그 가족의 식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게 높아요. 네. 그 우리 매운 거 먹으면 배 아픈 가장 큰 이유가 그 미생물 생태계가 깨져서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 확실히 쪽으로 가면 왜? 분야가? 실제로 지금 요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쪽 분야라서요. 좀 빡세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세포내 공생설을 토대로 해서 미토콘드리아 특징 요만큼 정리해봤는데 지금 얘기한 이 DNA, RNA, 리보솜이 바탕질에 들어있다라는 건 사실 외울 필요 없지 그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독자적인 생물인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원래 원핵세포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원시 사람세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얘는 다른 거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원시 사람세포가 조금씩 진화하면서 핵도 갖추고 이것저것 갖추다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온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 세포막을 찢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막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흡수됐지. 네, 얘를 막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그럼 우리가 이 막을 닫아. 그래서 막이 두 개가 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중막 구조가 된 거고요. 정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뭐냐면 외막의 성분은 외막에 들어있는 성질이나 성분들은 우리 세포막과 완전히 똑같고요. 내막의 성분이나 성질은 전혀 상관이 없게 별개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들어오기 전에 세포 아니죠. 우리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원핵 세포들이 하는 형태의 세포호흡을 했었어요. 그 세포호흡도 이따 나중에 얘기해 볼 거야. 아, 당장 오늘 얘기할 겁니다. 오늘 얘기하게 되겠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중에서 제일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시험을 볼 때 사용하는 것들을 짚어보면요. 미토콘드리아에는 이중막 구조라는 특징하고 그리고 이 DNA, RNA, 리보솜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바탕질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메인 사실. 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설명을 끼워 넣은 게 나머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뭐 막에 있는 단백질, 특별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다음 주에 주로 얘기할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요 내막하고 외막 그 사이인 막 사이 공간하고 아예 내막 안쪽인 바탕질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막 사이 공간은 pH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탕질은 pH가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막 안쪽인 내막 안쪽인 바탕질은 그 아주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막사의 공간은 아주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가 왠지는 아주 진짜 근본적으로 왠지는 다음 주 수업을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말고 그 좀 전 단계에서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화학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화학 안 하신 분은 없네요. 네, 화학 안 한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pH가 낮다. 무슨 뜻? 뭐가 많다는 뜻이에요? H3O 플러스. 그쵸. H3O 플러스. 그냥 H 플러스로 적을게요. H 플러스가 많다는 뜻. pH가 높다라는 뜻은 무슨 뜻? H 플러스가 적다는 뜻.
실제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에 있어서 이 H+가 요 막 사이에는 많고 바탕질에는 적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근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근데 대충 느낌 오는 거 하나 없어? 우리도 생원에서도 가장 먼저 지나갔던 게 뭐였어? 자극이었거든. 네. 자, 막을 기준으로 양쪽의 이온 농도가 다르게 만들어요. 막상 막전이 때 하던 거죠. 네. 나트륨이나 칼륨 때 했던 거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말씀하신 확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 H+를 확산하려. 맞아요. 그 H+의 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H+의 확산이 ATP 합성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게 될 내용이고 일단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정보는 딱 여기서 정리 끝.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흡으로 들어가면 돼. 근데 호흡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물질 하나만 짚고 갑시다. 우리 오랜만에 AMP, ADP, ATP. EMP는 알지 않아? 인 하나, 두 개, 세 개 아니에요? 맞아요. 인이 한 개, 인이 두 개, 인이 세 개. AMP는 뭐냐면 모노포스페이트 인이 하나,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얘는 원래는 다이포스페이트인데 더블로 외워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플레임을 적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블 포스페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 개. 그다음 얘는 3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트리플 외우셔도 돼요. 원래는 실제로는 트라이입니다. 그래서 트라이포스페이트 해서 세 개인데 요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 이름을 짚어보면 ATP는 뭐야? 그 에너지로 그렇죠. 충전된 거죠. 네. 충전됨. 그리고 ADP는 뭐예요? 중간 단계 아니에요? 중간 아니에요. 얘는 이제 방전됨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ATP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선 ADP를 ATP로 충전하고 ATP를 써서 ADP로 되돌리고 요 과정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AMP까지 이게 바닥까지 끌어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MP는 이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한 그냥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짚고 갈게요. 우리 유전 쪽 다루시는 분들은 이 AMP에 대해서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아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구나. 빨리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AMP 이거 어떤 구조였는지 기억해 혹시? 요 AMP의 구조가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 인산당염기 그래. 오이. 이거 원래 뭐예요? 디오 네, 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죠. 네. 그래서 그 뉴클레오타이드 맞아. 우리 DNA를 이루고 있는 그 기본 물질이잖아요. 지호?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인산당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뉴클레오타이드인 건데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꺼내다가 인산 하나 더 붙이고 인산 하나 더 붙이고 이러면서 ADP, ATP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생원 때도 한번 설명했었어. 그래서 여기다 인산을 추가로 붙이면 ADP,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로 붙이면 ATP인데 이때 얘가 왜 그러면 AMP일까요? 아데닌. 그래요. 염기가 아데닌이라서요. 그리고 우린 다 ATP만 배우거든. 근데 실제로 어떤 물질이냐면 GTP라는 게 있어요. CTP. CTP도 있긴 있는데 인간 몸에서는 CTP는 거의 발견하기 힘듭니다. 근데 GTP는 꽤 흔하게 있어요. GTP는 뭐게? 구아닌. 네, 맞아요. 구안인으로 되어 있는 GMP에다가 인산 2개 붙여서 GTP도 있어요. 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CTP, TTP 다 가능합니다. UTP. UTP가 원래는 TTP보다 UTP가 맞긴 맞을 거예요. 근데 유라실은 우리 몸에 그렇게 흔하지 않고 굉장히 소중한 물질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도 RNA에만 들어있어서 그래서 잘 안 쓰긴 하는데 그 용도로는. 근데 왜 ATP가 주로 쓰여요? ATP가 주로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이 되게 높고요. 일단 그러니까 ATP는 다른 애랑은 결합성이 낮고 근데
자기 ATP의 구조를 지키는 데는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거든요. GC가 더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쟤네 수소 결합 3개로 와서.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결합이 더 강하게 결합하잖아. G와 C 사이의 결합이 강해져 버리잖아. A하고 T는 근데 두 개의 수소 결합만 하니까 남과의 결합성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그 ATP의 구조 안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게 나중에 여기 뒤에 하시는 분들은 더 얘기도 할 건데 원래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아데닌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티민하고 이 계열이 달라요. 생김새가 다르거든. 우리가 퓨린 계열 염기, 피리미딘 계열 염기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그 생김새가 다른 것 때문에 이쪽이 더 안정적이고 이쪽이 더 안정적이지 않고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요거는 유전하시는 3단원 하실 분들만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자, 아무튼 일단 우리는 여기서 다음 내용인 이젠 호흡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호흡을 할 거예요. 자, 우린 세포호흡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 세포호흡을 하기 위한 장소,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할 놈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배웠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호흡을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호흡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해당 작용 대신에 해당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가 그냥 전 TCA 사이클이라고 TCA 회로라고 정리하는 걸 더 좋아해서 그냥 TCA 회로라고 하는데 교과서에는 원래 2개가 나눠져 있어요. 아세틸코A 생성 그리고 TCA 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저는 그 아세틸코A 생성 과정도 TCA 회로로 같이 그냥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눠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의 목표는 TCA 회로까지였는데 시간과 기분에 따라서 해당 과정만 하고 뭐 끝낼 수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음에 뭐 저렇게 전문적이에요? 맞아요. 2과목이 다 그래요. 그나마 물투가 좀 덜 할 건데 2과목이 원래 다 전문적이에요. 실제로 관련해서 잡담을 살짝만 해보면 완전 잡담은 아니니까 살짝만 해보면 너네가 지금은 교육과정 그 대학교 교과서도 개편을 했기 때문에 살짝 다르긴 한데 화2는 일반 화학이랑 70% 갔다. 네 맞아요 거의 똑같아요. 생2는 일반 생물학이랑 한 절반에서 한 60% 비슷합니다. 근데 일반 생물학은 크게 사용되는 교과서가 2가지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거의 100% 일치하는 쪽을 쓰기도 하고요. 완전히 다른 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게 생명과학 그 관련 네. 학문을 다룰 때 다 그쵸. 기초가 되는 되는 내용인 거죠. 물리나 다른 건 모르겠으니까 우리 생물학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왜? 벌써 뭔가 아 우리가 생물학을 크게 분야를 나눠보면 이거 생무원 때도 살짝 얘기해 줬었는데 생리학이랑 그 다음에 유전학이랑 요즘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원래 가장 근본적으로 나누는 게 이렇게랑 그다음에 생태학이에요. 원래 분류학, 진화학 이런 거 다 있긴 한데 뭐 생태학에 집어넣읍시다 그런 건.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요즘 세 개. 생태학 연구 활발히 돼요. 생태학 연구 활발히 하죠. 생태학 연구는 여러분들 혹시 생태학 전공하고 싶으면 취업할 곳이 딱 하나예요. 하나요? 아, 2개네, 2개. 대학에 취업하든가, 그러니까 교수가 되든가. 근데 이건 이제 이건 길로 두지 않아야 되잖아요. 거기 취업 안 한다. 그럼 내셔널 지오그래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생태학은 혹시나 생태학 하면 막 지리학 이런 것도 다 배워요? 안 배우죠. 안 배워요? 어차피 생태학 전문가랑 지리학 전문가가 같이 한 탐험대에서 탐험을 하는 것뿐이지. 탐험하고 다녀요 진짜? 네.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들어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방향을 찍으러 다니고 맞아. 비슷한 느낌인 거야. 딸기 타고 이러지. 국가 차원에서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생태학 연구를 안 해요? 해요. 하긴 딱 그것만 해요. 막 멸종위기종 막 관련. 근데 그거 다 대학교에 외주 줍니다.
국가의 그 생태 연구 센터가 따로 있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긴.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어. 막 원숭이 보러 다니고. 재미는 있어. 네, 아무튼 이 생태학 분야는 일단 별개로 빼놓고 나면 유전학은 이제 거의 사장됐어요. 초파리 잡기. 실제로 미쳤나 진짜. 그러니까 유전학은 이제는 유전학적인 연구는 더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젠 생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모든 생명과학의 기본 근간이 생리학이거든. 근데 생리학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체가 그 안에 이제 생명체와 생명체 안에 있는 세포 혹은 소기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를 배우는 학문이 생리학이에요. 저게 제일 큰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생리학인 거지. 근데 딱 봐도 할 거 개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솔직히 사람 몸만큼 연구할 게 아직도 많이 남은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생리학에서도 가장 블루오션이 미생물학이랑 그건 이제 생태학이 어느 정도 접목은 돼 있겠지만 근데 미생물학이랑 저 뇌과학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아무튼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딥해요. 원래 투 과목은 다 내용이 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화투 하시는 분들은 화투 배우잖아? 화투는 화투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이후 여러분들이 대학 갔을 때 계산과 관련한 모든 건 화투에서 배운 걸로 다 합니다. 대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뭔가 추가적인 게 없어요. 같은 과정을 그냥 미적분을 넣어서 할 뿐인 거지 새로 배우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과정하고 TCA 회로하고 사회적 인산화 중에 해당 과정부터 출발을 해보면 이 해당 과정은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미토콘드리아랑 상관이 없는 과정입니다. 알겠어요. 네, 아니요. 얘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좀 이따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내, 그럼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내 공생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저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원시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는 일단 다 해당 과정은 해. 근데 거기서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TCA로 산화적 인산화해서 세포호흡을 완성하는 걸 할 수 있는 거고 미토콘드리아가 없어도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원시적인 호흡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세포도 해당 과정을 똑같이 해요.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데 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포도당 분해 과정인데 이 포도당 분해 과정이 왜 필요하냐? 미토콘드리아한테는 포도당도 꽤 커요. 사실 포도당이 C6H12O6 꽤 고분자거든요. C2 뭘로 쪼개는 거 아니에요? 예, C3 단계로 쪼개는데 정확하게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충. 그래서 얘도 세포 입장에선 작거든. 우리가 세포 크기를 비교해서 포도당을 보면 되게 작은 게 맞는데 미토콘드리아는 그 세포보다도 작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한테는 포도당도 아직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쪼개서 집어넣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공생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기도 해요. 왜? 미토콘드리아는 혼자 해당 과정을 먹지 못했겠지. 그래서 공생하고 들어오면서 그러면 네가 미토콘드리아를 네가 미토콘드리아를 쪼개주면 안 되죠. 네, 포도당을 쪼개서 날 주면 내가 이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너한테 제공할게. 이런 방식으로 공생을 한 거겠지. 자, 그래서 포도당을 뭘로 쪼개냐면 아까 탄소 3개짜리 물질인 P-3이라고 하는 물질로 쪼갤 겁니다. 우리 효소 배울 때 하지 않았냐? 근데 저 피로부산이 재밌는 점이 매년 이렇게 깎여오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안 헷갈리게 좀
그런 식으로 네, 외우시면 좋죠. 네, 그래서 피로산으로 나누는 과정이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다시 볼게요. 자, 일단 이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가장 원시적인 과정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볼 이 포도당을 피로부산으로 바꾸는 과정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물이든 다 해요. 원핵 생물까지도. 아주 원시적인 생물까지도 다 하는 과정인데 일단 포도당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당을 반으로 쪼개야 되거든? 근데 반으로 쪼개기 전에 하나 과정이 있는데 과당 이인산을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 이름 지어진 게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과당 이인산 무슨 뜻일까? 과당의 인산. 관상에 그치 과당에 인산이 두 개 붙은 거예요. 실제로 과당이랑 포도당은 분자 그 식은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똑같아요. 다만 그쵸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구조가 달라. 그런 개념이라서 포도당에다가 인산 두 개를 붙이면서 그냥 과당 이인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왜 하냐면 자 ADP가 ATP가 되면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커져요. 커지지. 그냥 그걸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반응하려면 뭐를 만족해야 되지? 혹시 기억해?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만족해야 되죠. 부딪혀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그거 화학에선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만족해야 되니까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늘려줘야 되잖아. 그 과정을 인산을 붙여줘서 만족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화 에너지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가깝게. 그래서 가깝게 만든 다음에 그 남은 건 이제 뭘로 내리면 되겠어? 효소로 낮추면 되겠지. 그렇게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한테 인산 두 개를 집어넣는 과정이 있어서 처음에 일단 해당 과정은 아주 재밌게도 ATP를 소모하는 과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일부 후퇴네. 네, 맞아요.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입니다. 그럼 제 자리 아니에요. 그러네요.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입니다. 아차차,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TP를 소모하는 과정이 먼저 있고, 그렇게 해서 과당 인산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효소를 통해서 과당 인산을 쪼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냐면 G3P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자, 얘 풀네임이 뭐냐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거든요. 대충 봐도 그지 같죠? 근데 자, 쪼개서 인산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인산 안 붙였어요. 안 붙인 거예요. 네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아우 진짜 더럽게 길다요. 3인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한 번씩 볼 거니까 한번 일부러 풀네임 적어봤는데 이 인산과 3 짝대기 인산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쟤는 뭐 1, 2, 3 있는데 3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 인산 하나 붙은 거네요. 맞아요. 자, 요거는 뒤에 어차피 계속 쓸 내용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는 탄소화합물을 얘기할 때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탄소화합물은 탄소 골격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탄소화합물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에 있는 탄소들이 골격을 이루고 그 주변에 어떤 물질들이 사이드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최종 성질이 결정되는 이런 개념인데 그 골격을 이루는 탄소한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아 3번에 인산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은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었다라는 뜻이고요. 요 짝대기가 있으면. 근데 짝대기가 없는 그냥 이 인산이면 뭐겠어? 인산이 두 개 붙어 있다는 뜻이고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대칭 구조는 어떻게 해요? 대칭 구조도 그러니까 대칭 구조일 때 약간 어떤 약속이기도 하냐면 인산 붙어 있는 쪽을 3번으로 보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G3P 볼 때. 요것도 이쪽보다는 유전에서 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 어차피 생투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한번 짚고 가는 거고. 그래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라고 하는 G3P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당연히 이름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 근데 선생님 저는 이름은 도저히 못 외울 것 같습니다. 과당 2인산 G3P 이딴 걸 어떻게 외웁니까? 면 탄소가 몇 개고 인산이 몇 개인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그냥 외워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얘 탄소 6개인 건 알잖아. 그리고 G3P는 그러면 탄소 3개에 인산 하나씩 붙어 있는 거고, 한마디로 정확하게 그냥 과당이 인산을 둘로 쪼갠 거예요. 그냥 그게 G3P입니다. 정확하게 반갈. 사실 이거 구라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우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과당이 인산을 쪼갰을 때 생기는 두 개의 물질이 달라서 조금 다른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는 이제 이게 진짜 일반 생명과 일반 생물학의 내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G3P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기했잖아. 생투는 일단 생투는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흐름 파악이 되려면 일단 외워야 돼. 처음 보는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수능으로 하면 안 되는 걸 느꼈죠. 대학에서 배우면 재미있다. 맞아요. 대학에서 배웠을 때가 제일 재밌긴 해요. 저는 투 과목을 그 물투랑 화투를 선행을 하고 올라갔었고, 생투는 그냥 고3 때 돼서 딱 처음 배운 거거든? 근데 그걸로 수능 본 거야. 너무 재밌어서. 왜 그런 선택? 글쎄. 근데 일단 그래서 G3P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일단 요거 적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거 따라 적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뒤로는 혹시 지금 적고 계셨다면 이 뒤로는 지금 적지 마세요. 일단. 왜냐면 설명용과 여러분들이 외울 용이 따로예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위해서는 이 중간 물질을 같이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그 중간 물질까지는 안 몰라도 되거든. 최종 산물만 알고. 맞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단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G3P 다음에 어떤 물질이 되냐면 DPG라는 물질이 돼요. 두 개네, 두 개. 아닌가? G는 여전히 이 G3P 때처럼 삼탄당입니다. 그냥 삼탄당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그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지. 다이임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이포스페이트 G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인산이 하나 더. 네,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DPG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여기에 어떤 과정이 생기게 되냐면, 아니요, 여기는 그냥 인산만 꽂아 넣으면 됩니다. 에너지를 안 써요? 네, 에너지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왜냐면 이게 기존 결합을 끊고 거기다 인산을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똑같거든. 그건 사실 여기서도 기존 결합을 끊고 인산을 집어넣는 거고, 여기서도 기존 결합을 끊고 인산을 집어넣는 건데, 이때는 결합을 끊어도 인산이 붙을 만큼의 에너지가 안 됐던 거고, 이때는 끄는 결합 그 자체가 인산이 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한 인산이 들어갈 만한 충분한 에너지여서 그냥 붙일 수 있습니다. 네, 끊는 건 효소가 끊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봐봐. 인산이라는 물질이 붙으려면 결국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당 2인산 때는 그러니까 포도당에다가 그냥 인산을 붙이려고 하면 포도당을 그냥 끊으려고 하면 에너지가 모자라서 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이었잖아. 그리고 포도당에서 결합을 끊어, 그리고 거기다 인산을 붙여. 이 과정에 끄는 결합, 그럼 거기에 원래 이제 결합이 끊어져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가 거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결합에 이용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근데 저기선 모자라 그게. 그래서 ATP를 써줘야 돼. 근데 여기선 그 끄는 결합 자체가 에너지가 충분해서 그냥 인산을 갖다 붙이면 붙어요. 이 인산을 붙일 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요? 인산을 끊지 않는 이상? 네, 인산이 생각보다 그 결합 아다리가 잘 맞아 있으면은 생각보다 잘 붙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AMP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잘 붙는 인산 결합 부분인 거야. 근데 ADP 여기다 인산을 하나 더 붙일 때는 어때야 돼? 에너지가 되게 고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의 에너지 차이가 있어서 그래. 어떨 때는 에너지가 많아야 인산을 붙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에너지가 적어도 인산을 붙일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딥해졌어. 내용이 이게 너무 딥해져서 그렇고, 다시 돌아가서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우린 G3P에서 인산을 집어넣어서 인산 2개 붙은 어떤 삼탄당 자리로 바꿨어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조금 더 길게 해놓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DPG를 뭐로 바꿀 거냐면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바꿀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피루부산은 인산이 없습니다. 그냥 3탄당이에요. 탄소 3개짜리. 그럼 이제 여기서 인산이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그럼 인산이 총 몇 개예요? 얘가 지금 3탄당에 인산 2개씩 붙어 있는 건데 4개. 그쵸. 그게 2개니까 4개의 인산 붙어 있잖아요. 4개 ATP. 그래서 맞아요. 이때 4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효율이 안 좋네. 맞아요. 해당 과정의 효율이 진짜 쓰레기예요. 포도당 하나당 ATP 4개씩밖에 못 만듭니다. 진짜 구려요. 그래서 원시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생물이 이건 다 해요. 심지어 이거 ATP 4개 만든 거 맞아요? 2개 쓰고 네. 2개 만들고. 그쵸. 그럼 2개 만든 거지. 정확하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호텔입니다. 그냥. 진짜 이거 딱 2대2되네. 네, 맞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되는 게 해당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된다고 한 중간 과정이 이 DPG는 아예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똑같은 요 과정을 광합성 때 또 하거든요. 근데 광합성 때는 외워야 되거든요. DPG를요? 예. 저기서 왜 안 해요? 왜냐면 DPG 글쎄요. 그냥 교육 과정이 호흡에선 관심이 없고 여기에 광합성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광합성도 피부부산과 피루부산과 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광합성에서 물질이 좀 달라요. 피루부산이 아니에요. 저희가 아는 광합성이랑 달라요? 같은 광합성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여기 인산이 들어가고요. 근데 광합성 단계 하는 거예요? 걔도? 네, 맞아요. 근데 광합성은 단계가 2단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더 어려워요. 용어가 훨씬 많거든. 거기가 처음 보는 용어가 훨씬 많아. 사탐한다고 찡찡대면 안 되겠네. 해봐야 돼.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또 정리할 게 하나 있어. 피루부산은 화학식을 외워야 되거든. C3H4O3입니다. 343. 34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43.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H2 있잖아. 사라졌어요. 그쵸? H 플러스로 가나? 근데 이게 분명히 C6H12O6를 반갈죽을 했으면 여기서 분명히 C3H6O3여야 되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얘는 C3H6O3가. 근데 최종적으로 C3H4O3가 돼야 되니까 각 물질당 2개씩 총 4개의 수소가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요 중간 과정으로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올 때 뭘 하게 되냐면 NAD 플러스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일단 이렇게 적고 설명해 드릴게요. 요걸로 바뀌게 됩니다. 몇 개겠어? 4개. 요게 수소 지금 2개씩 때리고 있잖아. 2개. 그럼 2개만. 그렇죠. 2개 NAD 플러스가 2개 NADH와 2개 H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예. 인산도 개수를 내가 이렇게. 되죠? 이게 완전 생투에서 쉬운 부분.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작년에 생원 때 생각해봐. 3단원? 그치? 3단원하고 4단원 중에 어려운 건 뭐예요? 4단원이에요, 유전. 근데 공부할 게 더 많은 건 어디였어요? 3단원이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공부할 것도 4단원인가? 그거는 이제 유전 문제를 결국에 풀어내는 데까지 풀 게 많은 거지. 내용적으로 공부할 게 많지는 않잖아. 그래서 지금 요게 여러분들 드림 프린트 보면요. 해당 과정 밑에 회로하고 아예 빈 공간 비워져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좀 이대로 좀 정리를 해두세요. 근데 원래 모든 과탐이 배우는 부분이 뭐야? 근데 적을 때 어차피 답지에 요거 다 내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왕 외울 때 이거 다 이름까지 해서 외우겠습니다 하시면 그 지금 공지에다가 이름까지 해서 다 적으시고요.
아, 선생님 저는 그냥 탄소 몇 개인지만 외우고 싶습니다 하면 이름 다 빼고 탄소만 적으셔도 될 거예요. 아 힘들다. 어제 화투는 진짜 가볍게 나갔는데. 근데 좀 재밌네. 재밌지? 아, 진짜 재밌다니까. 아, 또 피부를 적었어. 원래 생명이 재밌었는데 재미없어요. 여기가 진짜 극명하게 갈려. 생투가 여기 호흡광합성 파트랑 유전 파트에서 여기 재밌다는 사람, 여기 재밌다는 사람 정확하게 갈립니다. 유전이 진짜 재미없는데. 유전이 재밌어. 둘이 앉아. 아니 유전은 진짜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어. 문제를 푸는 게. 맞아, 그건 맞아.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는 건 맞긴 해. 호연쌤이 그때 학생 때 호연쌤 학생 때 나랑 생투할 때 호흡광합성에선 눈이 죽어 있었고요. 유전할 때는 엄청 즐거워했었습니다. NAD가 뭐예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려고 이거 적고 나면. 아마 오늘 어차피 저 NAD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TCA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해당 과정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네. 아, 저 1학년 때 보고서 쓸 때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가서 타라. 막 노화할 때 조금 노화 보고서 쓸 때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여기서 아씨 외울 거 개 많네 이러고 있으면 이제 TCA로 해서 너 진짜 경악해요. 그래요. 좆된 것 같아. TCA로가 약간 어차피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빨리 하나만 한번 쭉 적어보면요. 코아. 이거 내가 외웠어. 아 옥살아세산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아? 아니, 거기 맞잖아. 아니에요. 네? 거기 살았어. 여기가 알파케토지. 네. 이름을 외워야 돼요? 아 몰라도 돼. 외워야 되는 이름과 외울 필요 없는 이름과 이런 거 제가 다 다음 주에 정리해 줄게요. 석신산. 다 산성 물질이에요? 네 맞아요. 에다가 여기 중간에 계속 이제 물질 생기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거든요. TCA로입니다. 근데 H 플러스는 어디서 만들어요? H 플러스는 어디서 만드냐고? 네. 어떤 거? 요 막사의 공간을 이루는 H 플러스요? 네. 아, 그 얘기도 요거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 자, 다 적었지?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증 얘기 여기 질문 들어온 게 어차피 이제 하려던 얘기랑 결도 비슷하고 하니까 궁금증 해결하면서 쭉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대답해 볼 만한 게 H 플러스 어디서 만들어요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H 플러스는 어디서 만드냐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몸에 어차피 H 플러스 항상 있거든. 여러분들 다 화학했잖아. 중성 상태의 물에도 H 플러스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H 플러스를 우리는 이동만 시킬 뿐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 H 플러스가 필요하진 않아. 그냥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이 H 플러스가 저 NADH 저건 이제 뭐가 되냐면 NAD 플러스라는 애는 비타민입니다. 혹시 그것도 기억해? 비타민 뭐지? D 아니에요? D 들어있는데. 아니야, 비타민 C일 거야 아마. 잠시만요. 저 여기 PPT 계속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기억해?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저 흥미 위주의 갑자기 궁금증이었습니다. 아마 근데 비타민 C일 거예요. 비타민 C가 우리가 모자라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피곤해지는 거거든. 그런 걸로 아는데 일단 여기 이제 비타민이에요.
정확하게 비타민 중에 뭔지 이런 건 몰라도 돼. 비타민인데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조효소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는 겁니다. 우리. 그럼 조효소는 뭐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 뭘 어떻게 하겠어? 효소를? 네, 돕겠죠. 실제로 우리 효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효소 자체가 활성을 띠기 위해선 조효소가 꼭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거는 효소라고 하는 1단원에 중간 소단원이 하나 있어. 거기를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냥 우린 지금 필요한 것만 간단히 할게요. 그래서 조효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효소의 활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이유 혹은 비타민이 모자라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대부분이 비타민이 조효소라서 그래. 그러니까 비타민을 안 먹어서 비타민이 모자라게 되면 조효소가 모자라지고 조효소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 효소가 작동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이렇게 조효소로 작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NAD 플러스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룰 조효소 3대장이 있어요. 정확하게 4대장인데 그 중에 꼭 알아야 되는 3대장 3개 먼저 해놓고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NAD 플러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잠깐 봤었는데 코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코에이는 다음 주에 다룰 TCA 회로에서 다룰 거니까 TCA 회로 때 얘기하고 이 3대장만 얘기해 볼게요. 얘네들은 특정 효소의 조효소인데 어떤 효소의 조효소냐면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의 조효소입니다. 자, 탈수소 효소 뭐 하는 효소예요? 수소를 떼는 효소겠죠. 실제로 탈수소 효소가 어떤 물질에 작용을 하면 그 물질에서 수소를 떼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들은 특징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 효소는 반응에 참여해 안 해? 안 하죠. 네.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반응을 그 활성화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돕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조효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탈수소 효소가 수소를 떼잖아? 그럼 그게 그냥 수소가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얘네한테 가서 붙어요. 브랜스테드 롤 연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산염기 반응이네요. 아이고야. 그러네.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이네요. 그래서 물질에서 수소를 떼다가 이 NAD 플러스나 FAD나 NADP한테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탈수소 요소고 이 NAD 플러스나 FAD나 NADP 플러스는 그렇게 수소를 자기한테 결합해서 가지고 있는 게 목표거든. 근데 이 말은 조금 틀렸는데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는 이름은 탈수소 요소고 얘들이 최종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수소지만 목적은 수소가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자, NAD 플러스가 정확하게는 어떤 물질이 되는 거냐? NADH가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얘는 몇 개의 전자를 저장하게 되나요? 한 개. 기본적으로는 한 개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우리 체내에 이온 상태도 아니고 기체나 혹은 단독 상태의 수소가 있을 수 있을까? 없잖아. 그러면 저 수소도 결국은 이온 상태의 수소를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럼 총 몇 개의 전자? 2개의 전자를 저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의 결합과 같은 거냐면 NADP 플러스와 H 플러스가 결합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합 과정에 전자를 2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수소 요소는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FAD도 수소 2개와 붙어서 FADH2라는 걸 만들면서 전자를 2개를 저장하고요. 얘네 둘은 이제 호흡에서 쓰이는 거고 얘는 이제 광합성에서 쓰이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NADP 플러스가 NADPH라는 걸 만들면서 전자를 2개를 저장해요. 됩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물론 이걸 진짜 이해하려면 전자를 왜 저장하는데요? 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저장한 전자를 여기서 쓸 겁니다. 이름부터가 산화적이잖아. 전자 쓰겠다고 이름부터 얘기하고 있잖아. 저때 이제 그 전자를 쓰려고 지금은 저장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
NAD 플러스를 NADH로 만들 때 전자 2개 저장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전자를 2개를 저장하려면 전자를 2개를 누군가가 뱉어줘야 저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H 플러스랑 결합할 때면 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느라 같이 생긴 전자 요게 있으니까 전자 하나는 공급이 됐어.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하나를 수소 이온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같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NADH를 적을 때는 항상 NADH 더하기 H 플러스 요렇게 한 짝꿍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합은 수소 하나랑 했지만 얘가 저장한 2개의 전자는 요 수소와 요 수소가 원래 본체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방출된 전자를 저장한 거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적어. 요 NADPH도 나중에 여기 광합성에서도 마찬가지로 NADPH 플러스 H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많이 적습니다. 근데 이거 학교에 따라서는 그냥 편하게 NADH2 막 NADPH2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틀린 말이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광명시에서는 이런 학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게 이제 아까 수소가 왜 어떻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요 NAD가 뭐고 그리고 조효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원래 하려던 얘기가 아직 하나 남았는데 뭐였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탈수소 요소 그리고 그 조효소나 이런 전자를 저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그 전자는 이제 뒤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다가 쓰려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호흡 과정인 해당 과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다 해요. 아주 원시적인 세포들도 세포호흡 이 뒤에 TCA로 산화적 인산화는 못해도 해당 과정은 다 합니다. 즉 이게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산소 호흡 혹은 발효 과정에도 들어가는 게 자 해당 과정 전체 과정 봐봐. 산소가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지. 물론 이제 물질 안에 산소가 들어있긴 한데 저게 이제 별도의 산소를 쓰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산소가 필요 없는 과정이라서 해당 과정은 산소를 요구하지 않는 산소와 전혀 관련 없는 과정이라서 얘가 가장 원시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산소 호흡인 세포 호흡과 무산소 호흡이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호흡은 이렇게 출발한 다음에 이 뒤에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를 하면 우리가 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뒤에 딴짓거리를 하면 그걸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생투의 호흡 파트에는 무산소 호흡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산소 호흡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얘기한 대로 아주 효율이 구리다. 2개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무산소 호흡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뒤에 추가적인 과정을 이거 말고 딴짓거리를 한다 그랬잖아. 그 과정에서 ATP가 안 만들어져요. 그 왜요? 그 왜 하는지는 물질 쓰려고 하나? 네 맞아요. 물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과정이 ATP를 안 만들기 때문에 결국 요 세포호흡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포호흡을 하지 않는 한 항상 포도당 하나당 한 EATP밖에 안 나오는 과정이 됩니다. 모든 생물한테.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은 효율이 진짜 구려. 포도당 하나로 ATP 2개씩밖에 못 만드는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게 밑에 2개예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게 이제 밑에 2개예요. 이해되죠? 떠올랐어. 네, 잡담하고 얘기를 잘했다. 이것저것 그냥 주절주절거리길 잘했다. 꼭 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다행이네요. 자, 일단 이렇게 됐으면 이거 좀 지울게요. 지금 이제 하려는 얘기만 하면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 수업을.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 자, 이제 여기에 인산화라는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산화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당연히 아니고 꽤 예전이다. 예전에 산화적 인산화를 적었더니 이걸 얼마나 써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 근데 이거 내 잘못이지. 띄어쓰기를 안 했으니까 뭐. 근데 이게 아니고 뭐겠어? 산화적 인산화거든요. 거기. 네, 그래서 이제 인산화라는 게 뭐냐면 인산화는 사실은 좀 큰 범위에서의 인산화는 물질에 인산을 갖다 붙이는 행위는 전부 인산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인산화는 그런 큰 범주에서의 인산화가 아니라 그냥 작게 들어가서 ATP 합성과 완전히 동일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인산화는 곧 ADP한테 인산 붙여서 ATP를 만드는 과정. 이걸 인산화라고 부르는 거지. 지호야, 그치? 그렇죠? 근데 이 인산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인산화는 이렇게 세 가지. 요 나누는 기준은 일단 뭐냐면 이 인산화가 진행되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를 기준으로 나누고요. 그거에 따라서 산화적 인산화와 광인산화와 약간 미친놈이 하는 산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인산화와 기젤 수준의 인산화. 이렇게 세 가지. 저 기질이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예, 이게 이제 그 효소에서의 기질이랑 같은 말로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시호. 적고 있는 거였구나.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산화적 인산화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거겠어, 그럼? 산화. 그럼 산화하면 그러니까 결국 누구야? 산화의 주체는 누군 겁니까, 결국? 전자요. 그쵸. 그러니까 전자한테서 오는 에너지를 쓰겠다. 이게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그리고 광인산화는 뭐겠어? 빛에너지 쓰는 거겠지. 그럼 광인산화는 광합성. 그쵸. 광합성과 관련된 거겠죠. 광합성이 두 개의 과정으로 나뉘는데 요거는 다음 주가 아니라 아마 다다음 주 한 요 정도의 내용이 될 텐데요. 광인산화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광합성의 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광합성은 딱 두 단계로 나뉘거든. 명반응과 암반응. 명반응이 그냥 광인산화예요. 빈칸이 왜 이렇게 커요? 그 티시에로 그리려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뭐냐면 자, 이 산화적 인산화는 세포업의 아예 한 단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광인산화는 이것도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광합성의 한 단계를 이루고 있거든. 이 둘은 어떤 단계로서 따로 있는 애들이니까 빼고 나머지 모든 애들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질 수준의 이름부터가 좀 뭐야? 위에 두 개에 비해서 명백하지 않고 짜치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진짜 짜치게 ATP가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띡띡 나오는 애들을 그냥 묶어서 부르려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저거 기질 수준. 맞아요. 그래서 저게 기질 수준의 인산화입니다. 저거 탈 인산화예요? ATP. 그건 그냥 ATP 소모라고 얘기하지. 딱히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 화당 이인산 된 것도 기질 수준인 인산화예요. 사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진 않는데. 됐죠? 그리고 저거와 같이 또 얘기를 해보면 저런 과정에서는 결국 항상 뭐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뭐가 필요하겠어? 효소. 효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물질 대사에 효소가 필요하거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과정이 일어나는데 효소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도 효소가 필요하고요. 네. 여기도 효소가 필요하고 여기도 효소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효소 일일이 다 이름 적어놓고 외우라 그래봐. 거기부터 진짜 지옥이니까. 그래서 효소 이름은 안 물어보고 당연히 몰라도 돼요. 다만
효소가 사용된다는 사실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과정엔 당연히 효소가 쓰일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기질 수준 이상은 효소만 쓰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대학 가서는 저걸 다 맞아요. 세포생리학을 들어가면 이거 효소 일일이 다 배웁니다. 그리고 세포생리학은 현재 생명과학, 생명공학 그러니까 생물학과 관련된 어떤 주제든 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현재는 이제 세포생리학이에요. 효소 다 다르면은 효소 합성 그 한꺼번에 안 하고 다 따로 해요. 네. 그만큼의 리보솜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리보솜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리보솜이 필요한 거고 많은 거. 각각 다 다른 효소 내보내요. 물론 이제 같은 과정, 같은 효소로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른 거예요. 대부분 다른 효소. 저 과정이 다 다른. 네, 각각 여기에서 각각은 확실히 다 다른 효소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다 달라요. 네, 효소가 다 달라. 미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효소 꽤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도 효소가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저기서 일어나면 효소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다른 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서 사람의 특징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외형적으로나 조금 이렇게 특징적으로 다른 게 있는 것처럼 효소도 그 효소가 가져야 될 특징은 다 갖고 있대. 그냥 그 얼굴 생김새나 키 같은 것 조금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냥. 진짜 여기까지 끝.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